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잭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다른 끔찍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의 약 30%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기술과 기법의 급속한 발전, 그리고 광범위한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일반적으로 이러한 범죄 대부분은 초동 수사에서 해결되지만 범인이 처벌받기까지 수사기간이 수년, 심지어 수십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다룰 앨런 레이 그린버그 사건은 흥미롭습니다. 수년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거의 진전이 없거나 수사가 수많은 불규칙성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답보다 질문이 더 많아졌습니다. 젊은 여성의 잔혹한 살인사건은 오늘날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놀라운 점은 수사당국이 열정적으로 자신의 결혼식을 준비하던 명랑한 앨런이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모든 것을 이해해 보도록 노력합시다. 앨런 레이 그린버그는 누구일까요? 앨런은 1993년 6월 뉴욕에서 산타와 조지 그린버그 부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자란 부모님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녀는 팀 스포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유망한 운동선수로서 기대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활발하고 쉴 틈 없으며 사교적인 아이였지만 동시에 공부도 잘했고 인문학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앨런은 펜실바니아 주립대학교 학생이 되어 홍보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공 관련 일을 시작하면서 그린버그는 이것이 그녀가 평생을 바치고 싶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과 병행하며 그 소녀는 교육대학의 통신학부에 등록했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훌륭하게 졸업 논문을 통과하고 필라델피아로 이사하여 현지 학교 중 한 곳에 취직했습니다. 중학교 교사로서 말이죠. 친척들에 따르면 앨런의 삶은 순조로웠습니다. 그녀는 열정으로 가득했고 미래에 대한 큰 계획을 세웠으며 자신의 일과 어린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동시에 앨런은 한 남자와 만나 열렬한 사랑에 빠졌고 곧 그들은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사랑한 남자는 사무엘 혹은 샘 골드버거라는 이름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상당히 부유하고 잘 알려진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자신들의 큰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의 삼촌은 주에서 최고의 변호사 중 한 명으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두 젊은이는 2009년 파티에서 서로의 지인을 통해 만났고 즉시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친근한 교류는 빠르게 발전하는 연인 관계로 이어졌고 곧 그들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2011년 새해 전야 샘은 사랑하는 그녀에게 청혼했고 이는 새해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했고 두 사람은 같은 해봄에 예정된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젊은이의 가족들은 이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연인들의 행복을 더 이상 방해할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앨런은 결혼식과 관련된 즐거운 준비에 푹 빠져 손님 명단을 만들고 초대장을 보내고 행사 장소와 장식 요소를 선택하고 웨딩드레스를 입어보고 이상적인 모습을 만들려 노력하고 신혼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신부가 거의 모든 문제를 독립적으로 처리했고 신랑은 그 과정에 눈에 띄게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고 헬렌은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2011년 1월 비극이 일어난 후에야 모두가 주목하게 된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날씨는 매우 눈이 많이 내리고 추웠습니다. 26일, 앨런은 평소처럼 학교에 출근했지만 정오가 가까워지자 강한 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취소되었고 학생들과 교사들은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앨런은 그녀와 샘이 함께 살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은 도시의 조용한 지역 중 한 곳에 위치한 아늑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곧 샘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날 부부는 말다툼을 했는데 이는 지나가는 말로 언급되었고 샘 자신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는 그것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가 가까워지자
샘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헬스장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1시간도 채 안 되어 돌아왔지만 문이 안에서 잠겨 있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샘은 처음에는 크고 집요하게 문을 두드렸고 그 다음에는 약혼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는 이웃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소리침, 문 두드리는 소리, 전화에도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지만 전화기가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은 들렸습니다. 샘은 그 후 도움을 청하기 위해 건물 1층 경비원에게 갔습니다. 사무엘은 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현관문을 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경비원은 이것이 자신의 권한박이며 지시에 따라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샘은 다시 자기 층으로 올라가 스스로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어깨로 문을 들이받았고 첫 시도의 걸쇠를 부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앨런의 전화는 끝내 받지 않았고 부엌에 들어섰을 때 그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약혼녀는 바닥에 앉아 찬장 문해등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칼에 베였고 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샘은 즉시 응급서비스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고 여자의 맥박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그는 이상하게 행동하며 정말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여러 번 물었습니다. 그 후 침묵이 흘렀고 그 후 샘은 갑자기 약혼녀의 가슴에 칼이 꽂혀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그가 이전에 눈치채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앨런이 이미 죽은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상당히 놀랐고 수년간의 실무 경험에서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문은 실제로 안에서 빗장으로 잠겨 있었는데 샘이 나중에 어깨로 부숴버렸습니다. 방에는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나 침입자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도난당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귀중품과 돈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뒤지거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은 사망한 소녀의 시신을 검사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저항이나 자신을 방어하려는 시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갑자기 일어났고 피해자는 반응할 시간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녀의 몸에는 깊이가 다양한 20여 개의 자상이 있었고 마지막 일격은 심장을 관통하여 앨런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범죄 현장과 고인의 시신이 얼마나 명백한 부주의로 검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주의로 인해 많은 증거가 누락되었고 가능한 가해자가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행동은 훨씬 더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법의학적 검사 이전부터 앨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황 발작, 심리학자 방문 및 처방약 복용이 자살이라는 버전에 유리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앨런은 얼마 전부터 불안장애와 그로 인한 공황 발작을 겪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심각해서 앨런은 심리학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불평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친척들은 앨런의 행동 변화를 결혼 전 스트레스와 흥분과 연관지었습니다. 하지만 앨런을 담당했던 전문가는 그녀에게 2가지 약을 처방했고 그녀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 약들을 정기적으로 복용했습니다. 심리학자 자신이 나중에 보고한 바와 같이 이 2 약물 중 어느 것도 함께 복용하든 따로 복용하든 어떤 식으로든 앨런의 정신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죽음에 대한 생각을 유발할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는 또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그러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앨런의 친구와 동료들은 그녀가 샘과 함께 살기 시작한 후 그녀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 외에도 앨런은 거의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앨런은 약혼자와 상의해야 한다고 그와 상의하지 않고는 답을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인의 부모님도 비슷한 이상한 점을 눈치챘지만 딸이 그들에게 어려운 감정 상태에 대해 불평하려 할 때마다 그녀는 샘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비극이 일어나기 3주 전 앨런은 어머니에게 학교를 그만두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말에 매우 놀랐지만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으며 부모님은 아무런 질문 없이 그녀를 받아줄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앨런은 그 주제를 다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부부가 함께 살기 시작한 후 샘이 약혼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두려워했다는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그것에 대해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앨런이 상담했던 심리학자는 이 버전을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지만 앨런이 자신이 겪고 있는 것과 무엇이 그녀를 괴롭히는지 명확하게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중요한 것을 나누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그보다 더 강했던 것 같았습니다. 사건의 이상한 점과 불일치점. 이 특이한 사건은 처음부터 많은 의문을 제기했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은 아무도 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범죄 현장과 시신 검사, 그리고 감정까지 부주의하게 진행된 것은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많은 상황, 사실, 증거들이 단순히 무시되고 돌이킬 수 없이 사라졌고 그것들 없이는 사건의 전체 그림을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손에서 자위 방어에 대한 전형적인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녀가 자신을 방어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몸에서 수많은 혈종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치유 정도로 판단할 때 그녀가 몇 주 전에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약혼자는 이것이 아마도 팀 스포츠를 하다가 생긴 결과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앨런의 부모님은 딸이 일의 부담과 결혼 준비 때문에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방문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앨런은 잔혹한 학살의 희생자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즉시 자발적인 생명 포기라는 회피적인 진술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부엌 식탁 위에는 음식, 향신료, 그리고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의 논리에 따르면 앨런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지만 갑자기 마음을 바꿔 칼로 자신을 찔러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제가 이미 언급했듯이 피해자의 몸에서는 깊이가 다양한 20여 개의 관통상이 발견되었으며 법의학적 검사 결과 그중 10개는 등에서 가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만약 소녀가 뒤에서 공격을 당했고 그중 일부가 심각했다면 그리고 그것들이 앨런을 즉시 죽이지는 않았더라도 분명히 그녀의 움직임과 저항 능력을 빼앗았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그런 상처를 입히고 그 다음에 칼자루까지 심장에 찔러 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료 전문가들이 원래 발표된 사망 원인에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이전 버전을 계속 고집하며 형사소송 제기를 거부했습니다. 주요 논거는 아파트에 낯선 사람의 흔적이 없다는 것과 자위의 흔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침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문이 안쪽에 있는 빗장도 매우 특이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닫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는 닫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빗장이 안에서 완전히 닫혀 있었다면 문틀을 손상시키지 않고 한 번에 어깨 충격으로 부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상된 상태로 보아 그것은 부분적으로만 닫혀 있었고 문밖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배우자나 파트너가 보통 이런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되는 반면 샘은 항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혐의는 제기되지 않았고 사건 당일 그는 이미 언급했듯이 저명하고 영향력 있는 변호사인 삼촌의 입회하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그날의 모든 그림과 사건의 순서는 오직 샘 골드버그의 말에 따라 재구성되었는데 그는 때때로 자신의 증언에서 혼란스러워했지만 모든 것을 스트레스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웃들은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혼녀를 부르는 남자의 문 두드리는 소리와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만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샘은 증언 중에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고 경비원이 그와 함께 위층으로 올라가 그가 문을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이 정보를 부인하며 이상하게도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이 문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무관하다고 간주되었고 체육관으로 이어지는 감시 카메라 한 대의 녹화 영상만 확인되었습니다. 영상에는 샘이 체육관 쪽으로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 동안 그는 충분히 다른 통로로 나갔다가 같은 방식으로 체육관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알리바이는 확인되지 않았고 그가 운동을 했거나 부인할 수 있는 목격자들은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샘은 문이 잠겨 있고 약혼녀가 문 두드리는 소리와 외침에 응답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후 1시간 후에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또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샘이 소리치고 울부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행동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무엘이 질문에 충분히 침착하게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된 패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소생 조치를 시작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는 처음에는 그럴 필요가 있는지 의심했고 그 다음에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여자친구의 가슴에 칼이 꽂혀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는데 이는 그가 이전에 눈치채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그가 부모님과 변호사인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들이 경찰보다 먼저 아파트에 도착하여 경찰서에서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샘은 삼촌과 함께 갔습니다. 또한 다음 날 샘은 일부 개인 물품을 가지러 갔던 삼촌과 함께 봉인된 아파트로 다시 들어갔고 앨런의 모든 기기들을 꺼냈습니다. 그들은 고인의 노트북 2대, 전화기, 그리고 태블릿을 가져갔습니다. 수사당국이 며칠 후 갑자기 이 기기들을 확인하기로 결정했을 때 검색어에 자발적인 죽음과 관련된 주제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현장을 대충 살펴보고는 앨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 후 새로운 세부 사항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판결을 바꾸기를 거부했습니다. 상처의 순서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마지막 일격이 심장에 가해진 타격이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부검을 실시한 법의관은 이 모든 것이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그는 고인의 척추 샘플을 척수 완전성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고도로 전문화된 전문가에게 보내 자신의 추가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척수가 손상되었다면 앨런은 마비되어 스스로 심장을 찌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 그 전문가는 기적적으로 마음을 바꿔 자신의 조사를 포기하고 자신의 보고서에 따르면 척수는 손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론 자체는 사건 자료에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앨런의 몸에 그렇게 많고 광범위한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피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는 누군가 피를 닦아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씻겨나간 자국을 찾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되는 루미놀은 그냥 무시되었습니다. 아파트의 쓰레기통도 검사되지 않았고 만약 그 안에 증거가 있었다면 영원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불행한 부모님은 골드버그 가족으로부터 외동딸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앨런의 가족은 딸로부터 수백 마일 떨어진 다른 마을에 살았지만 최대한 빨리 도착했습니다. 산타와 조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고 앨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리 없다고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긴 부모님은 그날 밤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단지 건조한 결론과 형사소송 개시 거부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그린버그 부부는 독립적인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자신들의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곧 그들에게 한 사립탐정이 연락해와서 이 복잡한 사건을 직접 이해하고 싶다며 완전히 무료로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탐정은 자료를 연구하고 앨런의 시신이 사망 후 옮겨졌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녀의 코에서 귀 쪽으로 흐르는 마른 핏자국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앨런은 앉은 자세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피가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또한 바닥에서 끌린 자국과 매우 유사한 얼룩진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경비원은 도움을 요청했던 샘이 운동복을 입고 체육관에서 돌아왔다고 말했지만 그는 부츠를 신고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는 갈아 신을 신발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와 목격자 증언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부모는 다시 한번 형사사건이나 추가 수사를 거부당했습니다. 그린버그 부부는 샘의 경찰 신고, 녹음 파일과
그가 체육관으로 걸어갔다가 4년 후 돌아오는 시간을 보여주는 감시 영상을 포함한 사건. 파일조차 거부당했습니다. 한 젊은 신임 경관이 카운티의 살인사건 전담팀에 합류하여 검사부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공부하던 시절부터 미해결된 이상한 사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고, 이제는 기록 보관소에서 자료를 입수하여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주의를 끈 것은 머리 뒤쪽의 부상이었습니다. 이는 앨런이 예상치 못했을 때 뒤에서 공격당했다는 첫 번째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척수 손상이 없다는 메모도 그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를 증명할 공식적인 문서는 없었습니다. 아다가 척수 부상에 관한 보고서를 찾으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기록 보관소 어딘가에서 분실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법의학센터에 공식적으로 문서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런 결론을 내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시신은 척수 손상에 대해 검사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동시에 척추의 일부가 기적적으로 보존되어 재검사할 수 있었습니다. 독립적인 전문가가 투입되어 척수가 한 번에 여러 곳에서 손상되었기 때문에 앨런이 스스로 더 이상의 상처를 입힐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자료는 경찰에 전달되었지만 그곳에서는 검토 후 다시 형사소송 개시를 거부했습니다. 2018년 검시관은 공식적인 결론을 내렸는데 그 결론에는 고인이 입은 20개의 상처 모두 스스로 입힌 것이며 이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수사. 다시 한번 정의의 교착 상태에서 슬픔에 잠긴 부모는 새로운 변호사를 고용하여 이전에 기록되지 않았던 모든 문서, 증거, 사실 및 목격자 진술을 다시 수집했습니다. 2019년 그들은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사실상 사건을 무너뜨린 검시관과 전문가들을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해봄, 소송은 심리되고 합의되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팬데믹으로 인해 재판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재분류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경찰과 법의관의 부주의, 그리고 그로 인한 혼란으로 인해 중요한 증거들이 사라지고 돌이킬 수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망한 소녀의 부모는 수사 진행 상황을 전담하는 소셜 네트워크 페이지를 만들어 공식 자료, 새로운 세부 사항 및 버전을 공유했습니다. 앨런의 가족, 친구, 동료들은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으며 더욱이 그렇게 끔찍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앨런은 원칙적으로 피를 보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역겹게 했고 그녀는 또한 통증 역치가 낮아서 문신이나 피어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2022년 여름 사건은 다시 기각되었지만 그린버그 부부는 사건을 지방검찰청으로 이관하는 데 성공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검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사는 그 끔찍한 사건들로부터 11년 후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수사는 결코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샘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비극 후 첫 해 동안 사무엘은 별거 중인 장인, 장모와 연락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시작한 조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찰과의 소통을 단호히 거부했고 사건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자신은 약혼녀가 스스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는 공식적인 버전을 고수했습니다. 골드버그는 곧 다른 여자와 위안을 찾았고 불과 1년 후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다른 주로 이사했고 그린버그 가족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제 그와 그의 아내는 두 아이를 함께 키우고 있으며 전 약혼녀의 죽음에 대해 샘은 기억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샘이 앨런의 죽음에 책임이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잭과 함께했습니다.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종 모양을 클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전 세계의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말이죠. 곧 다시 만나요. 건강하세요.